안녕하십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 소통과 인재 양성, 재단 50주년 기념 2017 과학창의 연례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17 과학창의 연례 컨퍼런스 개막식 사회를 맡은 조주연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먼저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국내 유일 과학 대중화 컨퍼런스로서 꾸준히 성장해온 과학창의 연례 컨퍼런스는 올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 소통과 또 인재 양성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본 개막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에 준비된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네, 애국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외빈 분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자리 참석해 주셨는데요. 진행하기에 앞서서 주요 내빈 분들을 소개해 올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호명하신 분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잠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대덕연구개발 특구 기관장 협의회 회장님이신 이규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연세대학교 민경찬 교수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이강환 관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연구재단 문일 국책연구본부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한국영재교육학회의 성은현 회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한국과학창의재단 박태현 이사장님의 개회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박태현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며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의 후원으로 개최되는 2017 과학창의 연례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례 컨퍼런스를 빛내주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I'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Executive Director Akira Koda from JST, Japanese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 그리고 대덕연구개발특구 기관장협의회 이규호 회장님, 이번 컨퍼런스에서 기조 강연을 해주실 조동성 인천대 총장님, 그리고 또 I also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thanks to Ken Ross, Asia Director from Minerva University. 그리고 각 세션에서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실 전문가분들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께 과학을 알리고 소통하고자 설립된 재단이 벌써 50주년을 맞았습니다. 1967년에 설립한 이래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시대를 맞아 저희 재단과 본 컨퍼런스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여 왔습니다. 과학문화 확산을 위하여 영화, 드라마, 팟캐스트 등의 매체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우리 과거에 카이스트라는 드라마 본 적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때는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가 히트하고 이 공과대학 건축학과 커트라인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리고 미국 드라마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CSI라든지 본스라든지 빅뱅 티오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 근자에 우리나라에는 전혀 그런 드라마들도 없고 과학자, 심지어는 과학자들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뭐 의사, 검사, 판사, 변호사, 또 뭐 요리사, 뭐 여러 직종이 등장하는데 과학기술자가 등장하는 드라마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 소재를 하는 컨텐츠 개발, 또 과학자가 등장하는 드라마, 일반 문화 이런 것들 제작을 위해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새로운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변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커다란 당면 과제도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일자리가 많은 부분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예측이 있습니다. 이를 대체할 일자리의 창출도 또한 필요한 때입니다. 그야말로 창의 융합 인재가 필요할 때입니다. 여기 연구재단에서도 나와 계시지만 연구재단과 저희 과학창의재단이 하는 사업들을 쭉 제가 봤더니 연구재단은 주로 이제 대학원 이상의 연구자들, 굉장히 고도의 아카데믹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반면에 저희 과학창의재단은 초, 중, 고생 또 일반인들을 지원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이디어가 많고 창의력을 발휘할 시기에 있는 대학생들의 지원은 상당히 미약하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의 융합 인재 육성을 위해서 학부생들의 지원도 적극 펼쳐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교육부와 같이 개발해온 융합 프로그램인 스팀 교육도 대학교로 확대해서 스팀 칼리지를 기획을 하고 있고 대학생들의 일자리 창출 혹은 사회 문제 해결형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하는 메이커 활동도 지원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작년 2016년에 과학창의 연례 컨퍼런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과 휴머니티라는 주제로 거행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올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 소통과 인재 양성을 주제로 과학 소통 문화에 대해 공유하고 변화하는 시대의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글로벌 트렌드와 우리의 방향성에 대해서 학계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는 장으로 오늘 컨퍼런스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그간에 이룩한 우리 재단의 성과를 공유하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디 많은 좋은 의견들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17년 과학창의 연례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내빈 및 참석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며 모든 분들의 열정적인 토론과 참여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태현 이사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늘 재단 창립 50주년 2017 과학창의 연례 컨퍼런스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또 참석해 주신 여러 외빈 중에 한 분을 무대 위로 모시고자 합니다. 저희 JST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의 아키라 코다 이사님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 JST 아키라 코다 이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와 전 세계에서 오신 귀빈들을 2017 과학창의 연례 컨퍼런스 개막식에서 뵙고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재단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컨퍼런스에 초청해 주신 한국과학창의재단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의 50년을 되돌아보며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는 강한 유대감을 느낍니다. 재단의 활동은 일본에서 우리가 해온 활동들, 특히 과학 커뮤니케이션과 스템에서 펼쳐온 노력의 역사와 많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과학기술을 성장 동력으로 삼아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룩해오고 있습니다. 분명 이러한 발전은 민간 부문뿐만 아니라 공공기금을 통한 연구 개발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이러한 빠른 경제 성장의 시기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일이 한국과 일본 모두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제 우리의 상황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성과는 우리 일상생활에 파고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왔고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과학과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은 매우 드물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과학기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켜 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많은 이슈가 남아있으며 더욱 심각해지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과학기술로는 답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사실상 과학기술에 의해 발생한 문제들도 분명 있습니다. 바로 정보통신기술 중심주의에 의해 발생한 환경, 윤리, 안보 문제들도 있습니다. 빈부 격차의 증가를 보면 우리가 과연 과학기술을 통해 누구도 낙오되는 일 없이 진정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도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우리는 사회 이슈의 해결과 과학기술 진보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과학 소통과 인재 양성에 그 열쇠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치나리 하마구치 이사장님이 이끄는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는 사회적인 이슈를 바탕으로 그리고 유엔 정상회의에서 세계 지도자들이 채택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를 바탕으로 연구 개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이슈들을 파악하고 어떠한 연구 개발이 필요한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함으로써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과학기술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는 2009년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협력을 공고히 해왔습니다.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는 2주간 도쿄에서 사이언스 아고라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박태현 이사장님의 참여 그리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좋은 전시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의 파트너십이 미래를 향한 굳건한 한일 관계의 일부로서 더욱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kind words, Executive Director Akira Koda. 네, 아키라 코다 이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올해의 주제이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 소통과 인재 양성에 대한 영상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던져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과제에 대한 다양한 화두가 등장했는데요. 여러분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올해 과학창의 연례 컨퍼런스의 하이라이트 순서입니다. 두 가지 기조 강연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기조 강연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명예교수이며 국가브랜드진흥원 이사장, 한국학술단체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하신 인천대학교 조동성 총장님의 천재는 어떻게 창조하는가입니다. 그럼 조동성 총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Ladies and gentlemen, I understand this conference is international, but since there are a dominant majority of the audience who are Korean, let me use Korean. I'm sorry, but I hope you understand.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대학교 총장으로 있는 조동선입니다. 오늘 주제가 조금 도발적이죠? 네. 근데 다른 데서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도발적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지금 한 분도 제가 도발적이라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천재시기 때문에 우리 박태현 교수님을 비롯해서 모든 여러분들은 다 천재시죠? 맞죠? 천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빨리 0.1초 안에 손 들어보세요. 없네요. 네. 여러분은 전부 천재세요. 저는 사실 천재가 아닌데요. 저는 그 주변에 천재들과 많이 이렇게 교류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민병철 교수님 뭐 등등 다 천재를 이렇게 볼 때마다 참 부럽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면 저런 천재들과 같은 생각을 또 창조적인 발상을 할 수 있을까? 천재는 아니지만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아마 제가 천재였다면 찾아내지 못할 거를 제가 찾아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재는 자기가 천재라는 걸 모르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아니니까 천재가 보이고 또 천재가 우리랑 어떻게 달리하는가를 볼 수 있게 돼서 그거를 제가 오늘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천재들이 어떻게 창조하는가 하는 걸 좀 먼저 말씀드리고 근데 거의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사칙연산입니다. 여러분 물리학 하시는 분 여기 다 아시겠지만 아인슈타인의 뭐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 봐도요. 공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공식에 곱셈이 4개 있고요. 덧셈이 2개 있고 뺄셈이 하나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공식은 덧셈과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창조적인 아이디어도 이 내 사칙연산으로 구성되지 않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칙연산인데 제가 이 사칙연산을 찾아낸 그 배경을 좀 간단히 설명드리고 또 어떻게 이걸 쓸 수 있는가 설명드린 다음에 저는 지금 인천대학교에 가 있기 때문에 인천대학교를 어떻게 창조적으로 좀 그 학교의 모습을 만들어 나갈까 하는 걸 고민하고 있는데 이걸 간단히 사례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일 여러분 앞에 백지가 한 장 있어가지고 그 백지에 제가 경영자를 창조적인 그런 경영자를 만드는 아이디어를 내보십시오 하고 10분을 드리면 여러분 10분 안에 써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표, 소위 템플릿을 만들어가지고 템플릿을 드린 다음에 이 템플릿의 빈칸에 채워넣기를 하시라. 그러면 10분 안에 얼마나 채워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채워넣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실제로 제가 여러분이 있는 데서 이걸 실험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10분까지도 안 걸리더라고요. 10분이 얼마든지 이 칸을 채워넣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템플릿의 파워, 힘인데요. 이 템플릿의 특징은 제일 왼쪽에 그 컬럼이죠. 전 창조 경영 방법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거를 이 축으로 놓고 이 축에서 만일 여러분이 초보 경자라면 또는 임원이라면 또는 일반 직원이라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채워넣기를 이렇게 요청하면 금방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또 뭐 회사의 경우에는 자기가 맡은 일이 생산일 수도 있고 마케팅, 인사조직, 재무, 전략 이런 다양한 있으니까 이걸 채워넣기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개인으로 말이죠. 꼭 경영자가 아니라도 부모로서, 자녀로서, 배우자로서, 친구로서 또는 직장인, 직업인으로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창조적으로 살 건가. 어제나 그저께 한 일 반복하지 말고 뭔가 새롭게 살아가는 게 창조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이걸 한번 채워넣기 하시면 제가 지금 여기서 10분만 드리면요. 여러분 이렇게 채워넣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해요. 저도 이거 채우는데 10분 안 걸렸습니다.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여러분은 더 빨리 하실 수 있죠. 예컨대 더하기는 뭐냐? 뭐 자식한테 용돈 더 준다든가 더 자주 논다든가 또 부모님은 더 자주 찾아뵙고 배우자와는 더 자주 외식을 하고 친구는 더 자주 만나고 직원에서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나를 위해서는 맛있는 음식 먹어야 되겠죠. 또 빼기는 안 해야 될 거 하고 있는 거 안 하면 되잖아요. 화내지 않는다. 부모님이 싫어하는 행동 안 한다. TV 리모컨을 우리 집사람하고 밤낮 싸우고 있는데 넘겨준다. 또 친구에게 비판하지 않는다. 직업인으로서는 밑에 있는 분들에게 다 권한위임을 해준다. 술, 담배 안 한다. 뭐 등등 이렇게 곱하기, 나누기. 나누기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이걸 해보니까 더하기보다는 빼기보다는 곱하기보다는 나누기가 훨씬 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뽑아내는데 더 힘이 있다는 걸 전 확인을 했는데요. 예컨대 부모로서 자녀에게 나눗셈이 뭐겠습니까? 나눗셈은 결국은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나눗셈을 하지만 중학교로 가면 그게 인수분해, 팩토라이제이션이 되잖아요. 결국 여러 가지 복잡한 숫자나 복잡한 사회 현상의 핵심적인 걸 딱 찾아내는 게 인수분해 아닙니까? 나눗셈은 인수분해를 통해서 이 세상 복잡한 현상에서 핵심적인 가치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눗셈이 굉장히 파워풀하죠. 부모로서 자녀에게 성인으로 대한다든가 정말 부모가 자녀를 성인으로 대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는 순간 모든 문제가 풀리죠. 저도 잘 못합니다만 자녀로서 부모에게 사실 제가 어저께 중국에 가서 이 강의를 중국어로 했는데 그 삼강오륜 보니까 이게 결국은 나눗셈의 핵심 가치더라고요. 자녀로서 부모에게 부위자강, 배우자에게 부위처강, 친구로서 부무유신, 직업인으로서 만일 직장을 우리가 임금이라고 생각한다면 군위신강. 나를 위해서는 계속 공부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꿔나가는 이런 거겠죠. 아마 여러분이 이 칸을 채워놓으면 훨씬 더 여러분에 맞는 또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학교에서도 결국 인천대학교가 학생들에게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교수의 연구활동을 어떻게 좀 도와드리고 사회봉사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하고 내부 인프라는 어떻게 깔고 외부를 위해서 우리 학교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 한다면 얼마든지 쉽게 또 효과적으로 어제 안 하고 작년에 안 했던 새로운 방법으로 학교를 움직여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자, 이게 이제 소위 전 서두고요. 그럼 이 창조적인 사고를 위한 사칙연산. 그래서 Four Functions of Arithmetic for Creative Thought. 그래서 Four Fact라고 에크로님을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이 사칙연산을 어떻게 찾아내게 됐냐면, 좀 시간이 많아서 이건 제가 아주 금박금박 줄이겠습니다. 이 기업 경영에서 지난 100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요. 100년 전에 관리에서 한 3, 40년 전에 전략으로 옮겨왔다가 한 20년 전에 혁신으로 옮겨왔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정말 문자 그대로 창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도 지금 창조적인 경영을 할 필요가 있는 시대가 된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 관리 전략 혁신이 주로 합리적인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통하는 데 비해서 이 창조라는 거는 좀 그 감성이라든가 이런 좀 운회적인 발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과거하고 다른 새로운 능력이 요구된다는 게 이제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성에 입각한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이론화할 수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창조 이론이라는 걸 한번 개발해 봤는데, 창조가 결국은 개선을 더 많이 하면 혁신이 되고 혁신을 더 자주 하면 창조가 된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창조는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거든요. 소위 독립변수를 집어넣는데 종속변수가 어디로 갈지 모르면 이건 이론이 안 되죠. 그래서 이론이 될 수가 없다고 자포자기하는 게 이 창조에 대한 고정관념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또 생각해 보면요, 제가 한 20여 년 전부터 이 문제를 좀 다뤄봤는데, 창조를 좀 과학으로 볼 거냐, 설령 안 보더라도 과학으로 접근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과학은 아니지만 과학의 힘을 빌어가지고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초기에. 그 이유는 이거예요. 이 산이 무슨 산인지 아시죠? 무슨 산이죠? Ken Ross, do you know which mountain this is? You know these people? Right. 이게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전 세계 제일 높은. 근데 바로 이 두 사람, 힐러리하고 그 다음에 텐징이죠. 이 두 사람이 1953년 5월 29일에 정복을 했어요. 그 전까지 이 성공률이 0였고요. 그때 처음 이제 시작해서 64년이 지났는데, 요즘은 얼마나 성공률이 높아졌냐면요, 제가 구글을 찾아봤더니 2013년 60년이 된 해에 에베레스트 산을 160회 등정을 시도했더라고요. 160회 중에 몇 번 성공했을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6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160회 시도에서 몇 번 성공했을까요? 156회. 97.5% 성공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체력이 좋아졌고, 등산 장비가 좋아졌죠. 기상 정보가 정확해지고, 등반 경험이 축적되고요. 루트가 많아지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 남았어요. 뭘까요? 베이스 캠프가 높아졌습니다. 옛날에 카트만두에서 올라갈 때는 7,500m로 올라갔어요. 지금은 사우스 베이스 캠프가 5,364m, 3,500m, 7,500 갈 걸 3,500, 반이 열어준 겁니다. 앞으로 이 베이스 캠프가요, 여기가 사우스 베이스 캠프에서 보는 에베레스트 산인데, 이 앞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올라간다면, 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모습으로 잠깐 한 30초 나가서 찍고 올 수 있어요. 이게 소위 베이스 캠프의 위력이죠. 저는 창조 이론 이전에 심리학에서 하는 인지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인지 이론이 창조는 아니지만 창조를 도와주는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위 인지 이론에서 이해범이 밖에 있는 사실을 경험과 인식을 통해서 체험함으로써 내 거로 만드는 거죠. 근데 물론 인지 이론에서 이 창조의 벽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인지는 창조는 아니지만 창조 근처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그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저 왼쪽 끝에서 이 창조를 시작하지 말고 이 오른쪽 거의 끝에 와가지고 요 창조의 벽만 남겨놓고 그 과정까지는 이론을 써서 여기까지 간다면 창조가 훨씬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창조는 이론은 아니지만 이론의 힘을 빌려서, 그러니까 과학은 아니지만 과학의 힘을 빌려서 큰 도움을 받고 창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10여 년 전에 정말 제 정수리를 말이죠, 누가 정말 망치로 치는 느낌을 한번 받았는데, 그러면서 창조는 이게 과학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과학 그 자체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 정수리를 치면서, 제 정수리를 치면서 무슨 우레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저한테. 이거 사실입니다. 저희가 지금
신앙 간증하듯이 얘기 드리는 건데, 바로 이 마지막 부분, 이걸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경험을 다시 한번 제가 실제 눈으로 확인한 그 경험을 갖게 됐는데, 이게 뭐냐면 2013년에 제가 이 중국의 그 윈난성의 여강시 리지앙이라는 도시에 갔어요. 여기 제일 왼쪽 빨간 서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리지앙에 있는 곳인데요. 그 뒤에 배경에 이 옥룡설산, 율롱쉐샨이라는 아주 예쁜 산이 있어요. 이 산의 높이가 4,700m입니다. 4,700이면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나라 제일 높은 산이 뭐죠? 백두산, 2,750이죠. 두 번째 높은 산, 한라산, 1,950이죠. 합치면 얼마입니까? 정확히 4,700이에요. 백두산과 한라산을 합친 산입니다. 높이가. 그런데 제가 이 산에 아침 9시에 호텔을 떠나가지고 11시에 도착했어요. 정상에. 백두산, 한라산을 한꺼번에 2시간에 정복한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예? 케이블카죠. 케이블카가 4,506m까지 올라갔습니다. 보세요. 4,506이라고 써있죠? 근데 남은 게 194m예요. 근데 이걸 제가 30분 안에 올라갔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것도 만만치 않잖아요. 이 194m 남은 건 어떻게 30분에 올라갔을까요? 바로 뭡니까? 나무 계단입니다. 4,680m까지. 그리고 나머지 20m 쇠줄이 있어요. 쇠줄 잡고 올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케이블카, 나무 계단, 쇠줄. 그러니까 꼭대기까지 올라가더라고요. 2시간 만에. 제가 여기에서 제가 지금 10여 년 전에 그 우레 같은 소리를 들은 거를 눈으로 확인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나무 계단만 있으면요, 요 마지막 창조도 그냥 수월하게 걸어 올라갈 수 있겠다. 마지막도 결국 과학의 힘을 통해서 정복할 수 있겠다. 나무 계단은 과학 아닙니까?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자, 그래서 바로 제가 이 4팩트라는 걸 찾아내게 된 그 배경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면요. 저는 처음에 한 20여 년 전에 창조를 시작할 때 이건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이 앞에 안 보이더라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 2013년에, 2006년, 2004년, 그때 저한테 우레같이 들린 그 한마디 소리가 바로 이거였어요. 어려울수록 쉽게 접근하라. 11글자. 근데 이 11글자의 한 문장을 찾는데 10년 걸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제일 쉬운 걸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제일 쉬운 게 뭘까? 한 100일쯤 걸렸어요. 근데 100일쯤 지나다가 호련듯 문득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초등학교에서 처음 배우는 거. 이거 정말 100일 걸렸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처음 배우는 게 뭘까 하니까 이거는 1분 만에 찾아지더라고요. 사칙연산이에요. 이 세 개 공식을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창조는 사칙연산.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칙연산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됐고요. 자, 더하기는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고, 빼기는 버리는 거고, 곱하기는 차원을 추가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누기는 인수분해를 통해서 핵심 가치, 창조적인 메커니즘을 찾아내는 거. 이게 바로 전 나눗셈이라고 봤어요. 조금 더 전문 용어를 할까요? 그렇게 본다면 더하기는 반복이나 결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빼기는 버림 또는 파괴, 그 다음에 곱하기가 통합하고 융합이죠. 저는 사실 융합이라는 단어가 한 20년쯤 전에 우리가 주변에 나오면서 융합이 창조의 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전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융합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까지는 창조하면 전 파괴만 생각했거든요.
조집 슌페터가 1934년쯤에 이 창조적 파괴, creative destruction, 바로 이 창조적 파괴가 경영자가, 앙트레프뉴어가 이익을 창출하는 원천이다 하는 얘기를 해서 그게 이 경제 경영하는 사람한테는 다 그냥 고정관념을 받아들여졌거든요. 근데 융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갑자기 파괴가 없어지고 융합이라는 단어가 그냥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거예요. 그럼 파괴는 뭐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사칙연산을 적용해 보니까 결국 산에 올라가는 여러 가지 길 중에 파괴도 한 가지 방법이고 융합도 한 가지 방법이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럼 이제 나눗셈이 뭘까? 전 나눗셈은 득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스님이, 고승이 정말 참선해가지고 한 10년 걸려서 득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나눗셈이라고 생각해요. 또 저 개미박사로 유명한 최재천 교수가 그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생태학자의 책 Consilience라는 제목의 책을 Consilience 이거를 이제 통섭이라고 번역해서 통섭이라는 단어가 우리 널리 알려졌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통섭을 융합을 하고 융합에 비슷한 말로 착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융합이 곱하기라면 통섭은 나눗셈이에요. 그 이유를 조금 이따 또 설명드릴게요. 자, 이걸 그림으로 보면 결국 개선 혁신을 반복하면 창조가 나와요. 혁신 2번 하면 창조됩니다. 여기서 보시듯이. 그다음에 빼기는 있는 걸 빈칸을 만드는 거죠. 빈칸을 만들어 버리면 창조가 나오는 거고요. 곱하기는 축을 늘리는 거고. 자, 나눗셈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인수분해 얘기를 드렸죠. 소인수분해. 12는 2, 3이고 18은 2, 3, 3. 그래서 12하고 18의 공약수가 2, 3이고 최대 공약수 6. 민 교수님 맞습니까? 예. 네. 저 확인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10이나 18 같은 복잡한 수에서 6이라는 최대 공약수를 빼면 2하고 3이라는 아주 단순한 수가 되잖아요. 자, 결국 창조라는 건 우리의 복잡한 삶을 단순화시켜가지고 우리가 이 삶을 우리 손 안에 넣고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전 창조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 중에는 10이나 18이 뭐 대단한 수냐고 또 저한테 면박을 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10은 어려운 숫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10이나 18이 쉽다면 10은 더 쉽겠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종교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독교라는 거예요. 자, 여기 기독교, 민 교수님 기독교 신자하시죠? 몇 년 믿으셨습니까? 3대째 이 기독교 신자신데, 그러면 10이라는 또 수학자시니까 10 정도의 숫자는 아무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자, 거기서 마이크 좀 갖다 드리시고, 10계명을 빨리 외워보십시오. 3대째 기독교 신자니까 10계명, 10개밖에 안 되는 10계명 금방 외실 거 아니에요. 외십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2분 만에 10계명을 외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나눗셈을 통해서. 자, 이게 10계명입니다. 그렇죠? 야훼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로 시작해서 내 이웃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 이거 외는 방법이 옛날 우리 태정, 태세, 문단세, 예생은주, 임명선 이렇게 외울 수 있죠. 야, 우, 하, 안, 나, 살, 간, 도, 이, 네 이렇게 외울 수도 있는데 그건 좀 유치한 방법이고요. 인수분해를 해보자 이겁니다. 이거를. 자, 이 안에 공통분모를 찾아보세요. 10개 안에 있는. 그냥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분류를 한번 해보세요. 분류 기준을 먼저 찾아가지고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 쉬워지잖아요. 결국 그게 인수분해인데, 자, 분류 기준을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보시면 나오죠. 뭐가 보입니까? 하라는 게 있고 말라는 게 있죠. 그렇죠? 하지 말라는 게 있고 하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 벌써 찾았어요. 쉽게. 두 번째. 위 4개하고 밑에 6개가 조금 다르죠. 위 4개는 누구에 대한 겁니까?
하느님에 대한 거고, 밑에 6개는 우리 사람들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2개 찾았습니다. 또 행동으로 하라는 게 있고 또 하지 말라는 게 있고 말로 하지 말라는 게 있죠. 지금 여기 행동과 말 3번째 찾았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게 있고 사물에 대한 게 있어요. 살인, 간음은 사람에 대한 거죠. 도둑질, 재물 이런 거는 재물에 대한 거죠. 자, 이렇게 이 안을 들여다보시면 4가지 기준이 쉽게 찾아집니다. 그럼 이걸 8개나 16개로 분류할 수 있죠.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자, 왼쪽엔 신, 오른쪽엔 인간, 위에는 금지, 밑에는 요구. 그 다음에 각각의 4셀을 행동과 말로 나눠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이렇게 분류해보면 참 재밌는 게 나와요. 1, 2번이 사실은 똑같은 칸에 들어갑니다. 야훼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 안 섬기면 우상은 무조건 안 섬기게 돼 있잖아요. 집합이론에 의해서. 근데 2번을 왜 쓰셨을까요? 여기 하느님께서. 하느님에게 제일 중요한 건 하느님을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이슈를 첫 2개를 써가지고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1번을 지킨다면 2번은 소위 리단던트한 거죠. 네? 2번은 빼도 되죠. 그 다음에 하느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는 했는데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히 제안을 드린다면 2번을 빼고 하느님의 영광을 찬송하라. 소위 우리 그 논문 쓸 때, 연구할 때 메세라는 게 있잖아요. 메세. 포괄적이고 또 체계적이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세요. 인간, 살인, 간음, 도둑까지는 좋은데 또 내 이웃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가 나와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도둑질하지 않으면 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왜 이게 들어갈까 생각했더니 이건 쪼크입니다. 이건 잊어버리십시오. 하느님이 손가락이 10개인데 9개까지만 찾으신 거예요. 10번째가 남았어요. 보니까 사람들이 도둑질 이게 제일 많이 하니까 10번을 써서 한 번 더 강조하신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건 조크고요. 그래도 이 10번은 빼도 되죠. 그래서 10번을 빼고 제일 마지막에다가 칭찬하라. 이게 더 좋다고 하기보다는 더 체계적인 10계명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벌써 저하고 한 몇 번 얘기하신 다음엔 토씨는 좀 틀릴 수 있지만 이렇게 이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빈칸 채우게 하면 10개는 다 암기하실 거 아닙니까? 자, 3대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3대지만 저도 10계명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쉬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쉽게 만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나눗셈에 의한 이 창조의 그 파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제가 나눗셈을 좀 더 강조하면서 왜 득도, 통섭이라는 얘기를 하냐면요. 자, 우선 득도를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들이 다양합니다. 근데 여기 4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4명이 삶이 하도 복잡하고 힘들어가지고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해서 한강을 가고 싶은 거예요. 뛰어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뛰어들기 전에 한번 고승을 찾아가서 한번 좀 좋은 말씀을 들어보자 하고 갔어요. 그럼 이 고승이 뭐라고 얘기를 해 주실까요? 저는 고승이 해 주시는 일은 이 생로병사가 결국 인생부상이다.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성철 스님이셨다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있는 걸 그대로 보자. 법정 스님이라면 버려라. 무소유. 하여간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결국 생로병사가 우리가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걸로 고민하지 말자는 그런 가르침을 저희에게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한 분 한 분이 사실은 그 고민을 들여다보면 모두가 다 생로병사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거기에 추가해서 그 개인만이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나 자식이나 직장이나 친구나 뭐 배우자나 이 수많은 그 삶에서 나오는 고민 때문에 추가적인 이 고민이
생로병사하고 합쳐가지고 찐덕찐덕해져가지고 도대체 이거 풀기 어려우니까 아유 힘들다 그냥 가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에서 생로병사만 싹 드러내준다면 남는 문제는 쉬울 수 있죠. 그 남는 문제, 오른쪽 문제도 해결이 안 된다면 들어가시기 전에 그 다음에 이제는 굿하는 사람한테 좀 가야 되겠죠. 무슨 점 보는 사람은 제가 보기 오른쪽이고요. 그러나 그건 또 오프 더 레코드로 하겠습니다. 자, 이 경영에서도 말이죠. 어떤 기업의 생산, 마케팅, 인사, 재무 이런 그 활동을 하는 4명의 경영자가 있다고 칩시다. 부사장이. 다 고민이 있어요. 근데 왜 있겠습니까? 그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면 삼성전자대로의 어떤 독특한 고민거리가 있고 현대자동차는 현대자동차대로 뭐 LG는 LG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모든 고민이 있겠죠. 거기다가 자기가 맡은 생산, 마케팅, 재무, 인사에 고민이 있고 이게 엉켜가지고 복잡한데 만일 회사의 본사에서 뭐 소위 구조본 같은 데서 이 왼쪽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이 경영자는 얼마나 편해집니까? 삶이 단순해지죠. 저는 이게 바로 나눗셈에 의한 창조적 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이제 도시도 저는 뭐 다양하게 뭐 이 하얼빈이라든가 다보스라든가 두바이 같은 독특한 도시들이 어떻게 그 창조적으로 그 모습을 바꾸고 있는가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제가 이 자료가 좀 많은데 이거 좀 빨리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건 참 재밌는 사례가 하나 한국에 있는데 부산의 감천동에 태극마을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가 그 6.25 때 그 태극교를 믿는 교도들이 모여가지고 피난촌을 형성한 데인데요. 옛날에 김현옥이라는 시장이 불도저로 다 밀었는데 여기만 못 밀었대요. 그래서 고층 아파트를 못 지었는데 그 이유는 여기 들어가는 입구 길이 없었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길이 없어요. 근데 그대로 놔뒀더니 요새는 여기가 황금마을이 돼서 완전히 바뀌어서 뭐 그리스의 산토리니보다 더 멋있는 도시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실제 저녁에 가보면요. 아주 휘황찬란한 황금마을이 됐대요. 근데 이렇게 만든 과정을 덧셈과 곱셈과 뺄셈과 또 덧셈, 나눗셈으로 풀어볼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전 기업도 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 경영을 한다고 봅니다. 예컨대 삼성전자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을 추가합니다. 덧셈에 의한 창조 경영을 하고 있는 거죠. 뺄셈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인텔이라고 생각해요. 1986년 앤디 그로브가 소위 그동안까지는 이 반도체 관하는 백화점 같은 회사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포기하고 비메모리,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집중했잖아요. 뺄셈에 의한 경영을 한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도 끊임없이 있는 걸 버리고 있고요. IBM 또 하나의 대표적인 케이스죠. 메인프레임 컴퓨터를 완전히 버리고 우수한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할까 하다가 결국 프로블럼 솔루션, 문제 해결사 회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렉서스도 토요타를 포기하고 새롭게 만들었죠. 곱하기는 2배예요. 경매와 역경매를 연결하면 무한한 조합이 나옵니다. 스와치 10개 그 시계에다가 10개의 기능을 각각 집어넣으면 몇 개의 제품이 나옵니까? 빨리 풀어보세요. 10개 제품에 10개 기능을 집어넣으면 몇 개가 나오죠? 10 곱하기 10 얼마예요? 예? 예. 그게 틀렸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이제 10가지는 하나씩 가지면 되지만 2개씩, 3개씩, 4개씩. 그래서 10의 팩토리얼이니까 훨씬 많아지죠. 하여간 굉장히 다양한 그런 게 나오죠. 나눗셈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한 가치 하나만을 딱 붙들고 그거를 전략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저 라스베가스에 그 기반을 둔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지역 항공사입니다만 다른 항공사가
그 루트에 따라서 비행기의 크기를 지극히 다른, 그래서 웬만한 큰 비행기 항공사라면 그 비행기 종류가 한 10여 가지가 되잖아요. 대한항공, 아시아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루트에 손님의 길이나 손님의 그 다과에 관계없이 똑같은 비행기만 씁니다. 한 종류만. 그러니까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특히 메인터넌스, 정비에서 부품이 한 종류만 있으면 되고, 또 이 비행기를 만약 어디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비행기 집어넣고 하는 게 높아져 가지고, 그래서 이런 한 가지의 가치, 한 종류의 비행기만 쓴다는 그 가치를 적용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지금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 미국의 메이저 에어라인인 아메리칸 에어나 유나이티드나 델타보다 훨씬 더 부가가치가 시가총액이 높은 미국에서 제일 큰 회사가 됐습니다. 아이케아 대표적인 케이스죠. 옛날엔 아이케아도 그냥 일반 가구 회사하고 똑같았어요. 근데 부품의 품질이 자꾸 불량이 많이 나오고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핵심 가치 하나로 좁혔습니다. 이 가구에 부품을 제작해가지고 부품을 조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님한테 넘겨서 뭘 하게 만듭니까? DIY, Do it yourself. 그 핵심 가치 하나만 가지고 아이케아가 지금 전 세계 가장 큰 가구 회사가 됐어요. 바디숍. 품질 하나만 강조하면서 포장이나 광고를 전부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성비가 높아지고 또 세계에 아주 유력한 화장품 회사가 됐죠. 3M. 오로지 새로운 창조적인 제품만 다루고, 로레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게 바로 나눗셈에 의한 핵심 가치를 확실하게 잡고 그 외에는 거기에 초점을 두는 그런 기업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 대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자, 이 대학도 어떻게 창조적 경영을 할 거냐? 전 여기에 이 칸을 채워놓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한 30개 정도의 그 항목을 찾아가지고 그걸 지금 인천대학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제가 이제 예를 좀 들어드리면, 아까 이 표에 나오는 건데, 혹시 인천대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보여드리면, 바로 인천공항에서 인천대교만 건너면 되는 약 15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서울까지는 45분 걸리는데, 저는 오늘 여기까지 오는데 30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돼 있고, 인천공항에서 한 20분, 서울까지 한 45분. 그러니까 뭐 거의 인천공항과 서울의 그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주 야경이 기맥힌 도시입니다. 지금 어디 해외 가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바로 인천대학교 캠퍼스입니다. Scenic Campus by the Sea. 바다의 면에 있는 우리나라에 둘밖에 없는 그런 대이고요. 9년 전에 만들어가지고 아주 완전히 새로운 대학이 됐는데, 바로 오른쪽에는 잭 니클러스 컨트리 클럽이 있어요. 2015년에 프레지던스 컵 개최한. 그래서 거기하고 저희 계약을 맺어가지고 우리 공식 서류에 We have a country club called Jack Nicklaus as our affiliated country club. 그래서 우린 하나로 가는, 그래서 학교의 이미지를 잭 니클러스 통해서 또 한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아름다운 캠퍼스가 아닐까 생각해요. 이 밑이 전부 지하 주차장입니다. 위에는 자동차가 전혀 안 보이게 만들었고요. 여기 또 미추홀의 글로벌 캠퍼스가 있고 리서치 캠퍼스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근데 이게 사립에서 시립 그리고 국립으로 지금 계속 옮겨가고 있어요. 약 4년 전에 시립에서 국립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국립으로 바뀔 때 인천대학교의 그 국립대 법인화를 법인을 위한 그 법을 만들 때 당시 김진표 교육부 총리하고 그 지역의 국회의원인 황우여 국회의원이 이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논리를 개발했대요. 영국의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하버드 앤 예일, 미국의, 일본의 동경대, 교토대, 중국엔 북경대, 칭화대가 있는데 한국만이 서울대밖에 없다. 물론 연대도 고대도 다 있습니다만 국립대학 중에는.
그래서 서울대학이 그러니까 좀 오만해지고 자만해지니까 서울대학에 필적하는 경쟁대학이 있어야 되는데 지방의 대학은 경제 규모가 작은데 이 서울의 1,000만 인구에 필적하는 대학을 만들 수 있는 데는 1,500만의 인구를 가진 경인지역밖에 없다. 그래서 경인지역에 국립대학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인천대학을 국립대학으로 만들자. 그래서 이게 통과됐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글쎄 인천대학에 제가 오는데 서울대학하고 경쟁을 할 수 있는 대등한 대학 만들 생각이 없으면 그런 자신 없으면 가지도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소위 오기를 불러넣어주는 그런 표현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좀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엄청나게 빨리 성장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을 비교해 볼 때 한 4년 전만 해도 연구 업적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다가 지금 작년 기준으로는 한 60%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공대 기준으로 하면 이 서울대가 매년 한 50, 서울대는 5%씩 증가하는데 인천대가 50%씩 증가해요. 그래서 지금 3년 전, 4년 전에는 한 3분의 1 정도였는데 작년 기준은 지금 70%까지 올라갔고요. 지난 50%하고 똑같은 속도로 올라가면 올해는 인천대하고 서울대가 같아집니다. 이 SCI 논문 숫자로 공대만 가지고 볼 때. 그래서 이런 정도 차이가 있고 포항공대가 1.1이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연구 경쟁력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됐는데 문제는 이미지 팩터가 있어요. 이 평가에서. 이건 하루아침에 안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예 해외로 나가서 국내에서 평가받지 말고 세계에서 평가받자. 그래서 한번 싱가포르 국립대학을 벤치마킹해서 한번 100대 대학으로 가보자. 근데 문제는 싱가포르 국립대학이 20년 전까지만 해도 600등 밖이었답니다. 그냥 시립대학이었대요. 그래서 20년 만에 지금 20등, 10등 수준으로 좀 올라왔다 이거죠. 그래서 싱가포르 국립대학이 하는 걸 그대로 우리가 벤치마킹 해보자 그랬더니 교육부에서 뭐 흉내내는 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또 저한테 핀잔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번엔 또 세계 탑스쿨 한번 가보자. 뭐 영국의 옥스포드나 뭐 보스턴의 하버드라고 그래서 뭐 별거 있느냐. 뭐 여기까지 한번 가보자. 그런 그 비전을 먼저 만들어 놓고 방법은 손자병법을 썼습니다. 손자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현재 전쟁터에서 싸워서 질 것 같으면 전쟁터를 바꿔라. 그러니까 한국에서 경쟁해가지고는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터를 바꾸는 거죠. 한국 사람의 눈으로 평가받지 말고 세계인의 눈으로 평가받자. 그건 전 100위권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목표 1등 되는 건 세계인의 눈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아예 또 한번 바꿔봤습니다. 기성세대 눈으로 평가받지 말고 젊은 사람,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를 들어가고자 하는 그 젊은이의 눈으로 평가받자. 이게 손자병법입니다. 그래서 세계 눈으로 평가받는 거는 저는 어떻게 할 거냐. 아예 발상을 이제 바꿔야 되는데 연구에서 바로 왼쪽이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나 연고대가 이런 모습이죠. 커요.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교수의 TO가 하나 생기면 그동안 그거를 아주 서울대 연고대에서 제일 잘하는 교수 옆에 보조 인력으로 붙여주는 일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한 과목 놓고 그 유명한 교수하고 새로 들어온 교수가 경쟁을 해야 되니까. 대학교에서 경쟁은 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 TO가 생기면 현재 어떤 교수도 가르치지 않는 데를 자꾸 이렇게 채워넣습니다. 지난 71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주력 대학은 모든 분야를 다 커버하는 대학이 됐어요. 근데 어느 분야에서도 두 명이 경쟁을 안 하는 그런 대학이 됐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가자. 소위 어린 왕자에 나오는 소행성. 작지만 봉우리가 5개 있는 아주 차별화하고 연구 초점을 송곳같이 좁혀가지고 좁히면 전인 미답의 골까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찾은 게 바이오입니다. 송도는 이미 바이오 회사가 380여 개 있고요. 인천 전체는 1,300개가 있습니다. 한국의 바이오 클러스터가 제일 집중해서 모이는 게 의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어요. 국립인천대학교 이름을 국립인천 바이오대학으로 바꿔보자. 종합대학이지만. 그러니까 예컨대 경영대학도 바이오경영대학, 법대도 바이오법대, 인문대도 바이오인문대, 국문학과 바이오국문학과, 철학도 바이오철학, 역사도 바이오역사.
교육학도 바이오 교육. 우리 64개 학과가 전부 바이오 해보자.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1등 대학이 아니고 only one, 유일한 대학이 되겠죠. 자, 그래픽하게. 자, 인문대, 사회대, 자연대 이런 모든 대학의 모든 학과를 가지고 있는 게 이런 일반 대학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카이스트나 포스텍이나 유니스트 같은 과기대는 전부 공대 안에서만 모든 걸 다 해요. 인천대는 어떻게 하면 유일한 대학이 될까요? 이렇게 보자 이거죠. 모든 교수님들이 바이오를 연구하는 대학. 그래서 내년 여름에 이 바이오 분야 아닌 교수가 논문을 써가지고 바이오 논문을 써가지고 바이오 교수들한테 발표를 하는 컨퍼런스를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바이오 생명과학대학의 안순길 학장이 계신데 바깥에서 이런 얘기 듣는데요. 인천대학에서 바이오로 가기 때문에 넌 참 좋겠다 친구들이. 그럼 이 안순길 학장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근데 인천대에서 하는 거는 바이오 이제 생명과학대학의 교수들이 하는 바이오가 아니고 생명과학대학 이외의 다른 대학 교수들이 하는 바이오라고 그렇게 표현됩니다. 근데 사실 어떤 분야든지 바이오가 있더라고요. 자, 소설을 보면요. 문학을 보면 아바타나 클라우니에 나오는 소설들에서 많이 등장하죠. 이게 바로 바이오 문학이에요. 이미 러시아에는 100년 전에 니콜라이 펴도로프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철학자가 죽지 않는 인간, The Immortal Person에 대한 철학 책을 썼어요. 이 책에 죽지 않기 위해서는 인공장기를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100년 전에, 120년 전에. 그래서 러시아 정부가 이걸 픽업해가지고 인공장기 산업을 시작했대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인공장기에 관한 러시아가 제일 앞섰답니다. 인공장기는 공학자가 만들지만 공학자에게 인공장기라는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인문학자가 있는 거죠. 얼마든지 바이오가 인문학을 통해서 이 바이오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모든 분야에서 바이오를 하는 그런 대학을 한번 바꿔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리의 시에나 대학하고 공동 학위도 만들고 또 우리 김성호 박사라고 버클리에 계시는 아주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에 가장 많이 언급된 분 모셔와서 지금 저희 학교에 계십니다. 저 융합기술원 원장으로 모셔왔고요. 그 외에도 뭐 우니 카루나카라 예일대학 의대 교수인데 Doctors Without Borders 국경 없는 의사회라고 1999년에 노벨상 받은 NGO의 회장하신 분도 모셔왔고요. 등등 이렇게 모셔오고 있습니다. 근데 바이오만 하려는 건 아니고 한 서너 개, 저는 한 2개 정도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로봇이나 드론, 스마트 시티, 통일 후 통합, 중국, 해양 및 국제물류, 에너지 및 기후변화, 문화예술 분야에서 한 2개 정도만 더 잡아서 한 3개 정도를 집중해서 그런 모든 교수들이 참여하는 그런 학교를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교육인데요. 제가 처음에 가보니까 11개 단과대학이 있어요. 근데 인문대, 자연대, 사회대까지는 좋은데 글로벌 법정경대학이라는 이름의 대학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봤더니 이 교육부에서 이 학문의 공급만 하는 학과를 설치해가지고는 학생들의 취업이 안 되니까 사회 수요를 반영하는 학과나 대학을 만들어라. 그래서 10억씩, 20억씩 줬고 그 돈을 쫓아가면서 이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학교 어느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학과 구성 보면 학문의 공급과 사회 수요를 따로따로 하는 학과들이 이렇게 한 축에 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학문의 공급인지 사회 수요인지 모르니까 아무래도 사회 수요를 반영하는 쪽을 택하다 보니까 학문의 공급을 제공하는 기초학문이 과학의 공급을 제공하는 기초학문이 홀대를 받는다는 비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까 하다가 찾아낸 게 바로 숨겨진 88학점입니다. 130학점을 받아야 학생들이 졸업하는데 지금까지 교육부하고 각 대학은 그중에 42학점만 가지고 이전 투구를 한 거예요. 88학점은 놔두고 42학점 그대로 놔두고
이 88억 점, 학생들이 어차피 성적 잘 주는 선생님이 쫓아서 가는 이 88억 점에 반을 뚝 잘라가지고 이거를 사회 수요를 반영하는 매트릭스의 Y축으로 만들면 학생들은 X축에서 기존의 학문을 공부하고 Y축에서 새로운 사회 수요를 창출하는 그런 공부를 해도 아직도 40여 점이 남지 않습니까? 그럼 전체 학점에서 3분의 1은 학문, 3분의 1은 사회 수요, 3분의 1은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게 더 균형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이나 기관 또는 필요하면 정부까지 학교에 와서 학과를 개설하라고 그랬어요. 소위 대학 속 기업이죠. 컴퍼니 on 캠퍼스. 자, 여기의 핵심은 공급자, 그러니까 대학의 교수가 학과의 설계 권한을 수요자, 기업의 경영자한테 위양한 거예요. 교수가 건드리지 않고 기업이 원하는 대로 설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50여 개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들 기업이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이러이러한 과목을 들어라. 14과목 정도를 설계해서 우리 학교에 제안해 주면 그걸 우리가 개설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기업의 사장이나 그 책임자들이 돌아가면서 와서 강의도 하고요. 멘토링도 해주고 인턴도 학교로 회사로 보내고 그래서 민간 기업도 있고요. 해외 기업도 몇 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아예 교육시켜서 해외로도 보내겠다. 또 더블 디그리의 그 기초도 하고요. 또 연구소나 병원, 뭐 협회, NGO 이런 데도 참여하고 있고요. 근데 재밌는 게 여기 에그리치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중국 회사입니다. 한국산에 만들긴 했지만 김기용이라는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그건 제가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년 동안에 저는 연구 성과도 그렇지만 사회봉사를 강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에 그 전에 사회봉사하던가 약 5배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실제로 한 5배 정도로 지금 드렸고 앞으로는 전 학생들이 사회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이건 좀 뭐 조직도지만 조직도를 180도 돌렸습니다. 제 이름이 제일 밑에 있는데요. 이거는 뭐 상징성도 있지만 결국 학교의 본부가 소뚜껑처럼 위에서 군림하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바닥, 이 플로어가 돼가지고 트램플린이죠.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이 트램플린 같이 바닥을 형성해가지고 이 교수님들이 만일 뭘 하다가 실패하면 실패한 건 받아주고 그러나 하늘엔 그 한계가 없는 sky is the limit 그런 식으로 학교를 한번 그 문화를 바꿔보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180도로 조직도를 바꿔서 쏘고 있고 제일 위에 뭐가 있냐면 우리 학생 14,500명이 있고 그 위에 대한민국 국민 5천만과 세계 73억이 제일 위에 써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하면 뭐 한 100등까지는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등이 과제인데 여러분 요새 어린이들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다른지 아세요? 자, 이게 작년도 교보문고의 아동 위인전 판매 순인데요. 이순신, 이성계, 세종대왕 우리가 읽고 자라는 위인전이 8등, 9등, 11등입니다. 자, 요새 어린이들이 읽는 위인전 유재석, 메시, 김연아, 박지성, 볼트, 유현진이에요. 우리하고 다른 종족입니다. 이런 젊은이들의 눈에 맞는 학교를 만들자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저는 10-10-10-3라는 전략을 세웠어요. 한국 학생을 상대로 하지 말자. 세계인을 상대로 해서 세계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10개 분야를 먼저 정하자. 학문 분야를. 그래서 정한 게 음악 중에서도 실용음악, 또 클래식, 요리가 요새 전 세계로 제일 인기입니다. 디자인, 패션과 산업, 미술, 영화, 미디어, 언론, 로봇, 드론, 전기자동차, 인공지능, 빅데이터, 바이오, 의료, 보건, 환경, 지속가능성, 개발, 지역연구, 그 다음에 기초학문. 이 각 분야에서 탑 10 스쿨을 먼저 리스트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등부터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천대학하고 더블 디그리를 맺자.
물론 1등이 안 한다면 2등 찾아가고 2등 안 한다면 3등 가고 3등 안 하면 4등 가죠. 그럼 10등 안에 있는 어느 대학은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럼 그래서 한 10개 대학을 한 캠퍼스에 모아서 이 인천 대학생들은 그 10개 대학 중에 어느 학과든지 더블 디그리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9개 대학에 가서는 마음대로 또 학과를, 과정을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저는 한 3년 안에 전 세계 젊은이들이 가장 소원하는 캠퍼스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눈에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한번 이런 캠퍼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버클리 칼리지 오브 뮤직은 보스턴에 있는 싸이가 나온 그 실용음악 대학이죠. 컬럼비아 칼리너리 인스티튜트 아메리카는 뉴욕에 있는 세계 최고의 요리 학교입니다. 그다음에 듀크, 하버드, 프렛, 예일 대학. 예일 대학은 이미 우리가 지금 시작했고요. 유럽에도 여러 대학이 있고, 이 아시아에도 다양한 대학이 있는데 그중에 특징적인 건 CKGSB는 제가 2년 동안 있었던 경영대학인데 거기 MBA 과정이 지금 이미 세계에서 9등입니다. 델리 대학은 인도에 있는 국립대학인데 거기 아유르베다 메디신이라는 게 있어요. 인도 전래의 의술이죠. 스티브 잡스가 거기 가서 시도 한번 했다고 그럽니다. 그 배우려고. 그다음에 보면 북경대학의 동양철학,清華대학의 산업공학, 교토대학의 뭐 로버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리스트 한 다음에 이미 여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한 15개쯤 있고요. 일러스트레이션,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인천 대학생들이 이런 대학과 더블 디그리를 한 다음에 이 캠퍼스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버클리 음대에서 온 교수로부터 실용음악을 공부하고 오후에는 미국 요리대학에서 온 교수한테서 요리를 배우고 내일 아침은 북경대에서 온 교수로부터 동양 철학을 배우고 오후에는 델리대학에서 온 교수로부터 아유르베다 메디신을 배우는 자 이런 캠퍼스를 만들면 여러분 어디로 가겠습니까? 옥스퍼드 가시겠어요? 보스턴 가시겠어요? 하버드에? 아니면 인천 송도에 와서 이런 캠퍼스에서 공부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세계 최초의 어떤 대학도 하지 않은 그리고 특히 차세대 젊은이 눈에서 가고 싶은 대학, 오고 싶은 대학. 그러면 전 1차 목표와 2차 목표가 한 3년 안에 달성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걸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채워놓으면 바로 이게 창조 경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총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도 다시 대학 생활로 돌아가고 싶을 정도였는데요. 여러분도 오늘 한번 총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 천재의 사고법, 사칙연산법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도 오늘부터 뭔가 사칙연산법을 사용을 해서 내년에 이룰 수 있는 저만의 창의적인 그런 비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조 강연 또한 많은 분들께서 기대해 주신 연사분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접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100% 온라인 수업, 전 세계를 돌며 또 수업과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독특한 수업으로 알려져 있죠. 현존하는 가장 혁신적인 학교라고 칭해지는 곳에서 한 분이 직접 방문해 주셨습니다. 바로 미네르바 스쿨 아시아 매니징 디렉터이신 켄 로스 님이신데요. 오늘 강연 주제는 교육 혁신, 비판적 지혜 양성법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Good morning. 안녕하십니까. Good morning.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That's about all the Korean I know.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한국어가 안녕하세요입니다. But today I'd like to talk 오늘 저는 about 여러분께 nurturing critical wisdom. 비판적 지혜의 양성법에 대해서 because,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Very much thanks to COFAC for the invitation. 한국과학창의재단 This 측에 is- 저를 초청해 주셔서 we have very much 감사의 science focused today. 말씀드립니다. I'll talk a bit 사실 오늘 주제가 about 과학이기도 하기 science, 때문에 과학을 and 언급하도록 how 하겠습니다. that can maybe, 과학이라는 particularly 것이 the science of learning, 다시 말해서 the science of 학습법 education, pedagogical 그리고 science, 교육학 can help us, 이러한 help 같은 inform us 학문들이 to create 어떻게 a more effective 우리에게 model 도움이 for, 될까? in this case, 다시 university 말해서 education in 이제 general. 교육 제도를 But first, 형성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라는 것을 주제로 moral 잡아보았습니다. dilemma 하지만 for you. 도덕적인
딜레마 ask 관련된 a question.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So 합니다. let's try to do this, right? 한번 I 해보시다. asked the interpreters to, if we can get this right. So, a train 한번 is 상상해 racing 보십시오. down a track 지금 towards 기차가 5 people 달려오고 who are unable 있습니다. to move. 몸이 묶여있는 움직일 수 없는 5명의 사람들을 향해 기차 한 대가 트랙 쪽으로 달려옵니다. 기차 상단에 낙하문에 뚱뚱한 남성이 서 있습니다. And if that door 이 opens, 낙하문이 열리면 the fat man will 남자는 fall down 아래로 onto the 떨어져서 tracks, 기차가 stopping the train.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Now you 여러분은 are at the train's central command station. 1.5km 멀리 떨어진 관제소에서 이 상황을 실시간 영상으로 지켜봅니다. There is a button that you can push. 그리고 이 낙하문을 열게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Allow the fat man to drop 그 버튼을 down onto 누르면 the 그 tracks. 뚱뚱한 남성은 죽지만 Killing the fat man, 대신에 saving those 5명은 구할 수 있습니다. So, 자, 그렇다면 would you push the button? 여러분께서는 그 버튼을 Who would 누르시겠습니까? push the button? Raise your hand. 버튼을 누르시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손을 들어주세요. I wonder if the translation is correct because nobody's raising their hand. 아무도 손을 안 들었네요. 1 or 2 people, right? 예, 한두 명 정도 드실 것 같습니다. So to save 5 people, 5명이라고 말씀을 1 person 주셨죠. has to die. 5명을 구하기 위해서 1명을 Yes, I 죽인다. would do that. 저 같은 경우는 Save 5 people, 하겠습니다. 1 person has to die. 5명을 구하기 위해서 1명을 죽여야 Wondering 된다. how accurate any interpretation is here, because usually there are more 사실 hands, 보통은 right? 손을 많이 Usually 드시기 people say. 때문에 정확하게 Okay. 통역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Let me 알겠습니다. ask you another question. 또 다른 Same 질문 scenario, the train is 드리겠습니다. racing down the track towards the 5 마찬가지로 people 몸이 on the 묶여있는 track 움직일 수 없는 that 5명의 cannot 사람들을 향해서 기차 한 대가 트랙 쪽으로 달려옵니다. 기차 상단에 낙하문에 뚱뚱한 남성이 서 move. On the 있습니다. platform above the train 여러분은 tracks. 그 남성 바로 And you're standing next to him. 옆에 서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다릅니다. 그 남자를 밀면 He will crash down 기차 onto the 트랙으로 tracks, 떨어지게 되고 stop the train. 그 기차는 멈추게 5 됩니다. people will be saved. 남자는 죽지만 5명은 살게 됩니다. So, 그렇다면 would you push the man? 버튼을 그 남자를 밀겠습니까? Anybody? 그 남자를 밀겠습니까? 손을 들어 주십시오. Okay. 알겠습니다. So it's interesting. The first time, 흥미롭습니다. some people said yes. 누군가가 예스를 했고요. 첫 번째는 예스했지만 두 번째는 아무도 예스를 하지 않았네요.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 중 2배나 많은 사람들이 그 남성을 직접 밀지 않고 버튼을 누른다라고 답했습니다. 2배나 많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사실 어찌 보면 샘플 크기가 작지만 여전히 유효한 제언인 것 같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타날까요? 사실 어찌 보면 같은 결과이지 않습니까? 5명을 구하고 1명을 잃는다라는 것인데요. 우리의 사고체계, 뇌 사고체계와 이것은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인지과학과 관련된 것인데요. 혹시 여러분께서 아주 저명한 책, 데니얼 카너머니의 지피란 생각에 관한 생각을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직관과 이성, 제1체계, 제2체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1체계인 직관은 충동과 감정을 관장하고요. 또 제2체계라는 것은 이성적, 논리적인 사고를 관장합니다. 이성이라는 것은 보다 더디게 작용할 수 있지만 논리와 이성을 관장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뇌가 어떻게 결정에 이르는가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은 결정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하시겠죠? 보다 이것을 교육적 차원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과학이라는 학문이 인지과학 아니면 학습법, 배움의 학문이라는 것이 우리의 교육에 녹아들 수 있을까요? 따라서 학생들로 하여금 더 나은 결정을 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많은 딜레마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실 전 세계적으로 학생 인재들은 포진해 있습니다. 하지만 유수의 명문 대학들, 특히 미국 의 대학들을 예를 들면 사실 한국 대학은 잘 모르기 때문에 미국의 유수의 대학들의 경우에 그들이 졸업 후에 성공하도록 충분한 준비를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이론적 딜레마가 아니죠. 사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대학 제도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죠. 14기의 대학 제도를 보시고요. 지금 현재 보시는 사진이 현재의 대학 교수 방법이 되겠는데요. 변화가 없습니다. 교수로서, 실생으로서 사실 변화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대학이 효과적으로 학생들을 준비시키는가라고 물었을 때 미국의 대학들은 아주 잘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고용주들은 어떨까요? 고용주들은 반대의 답을 했습니다. 대학이 아주 잘 못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는 뇌의 작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인지과학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학습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도 그렇고 많은 대학들은 현재 마비된 교육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21세기에 맞는 교육 제도를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산물이 아니라 20세기 아니면 19세기의 산물로만 그들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과학, 그리고 우리가 교육에서 알고 있는 뇌 작용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활용함으로써 이 접근법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몇 가지 이 접근법의 요소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what, 무엇. 다시 말해서 이 교육제도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배워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배워가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고 장소, 그 장소의 중요성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차원은 what, 무엇입니다. 소위 말하는 실용적 지식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실용적 지식을 정의하겠습니다.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정보 또는 내용 지식은 어디서든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 정보가 가득하죠. 우리가 인터넷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초 지식 그리고 내용 지식은 어디에서든지 배울 수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스킬은 무엇일까요? 특히 현 시대는 분석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어떻게 적용할지, 정보를 어떻게 분석할지가 더욱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겠죠. 대학 총장님이든 비즈니스맨이든 그리고 인문학을 하든 응용할 수 있는 능력, 즉 기초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분석을 하고 이에 따라서 해결 방법을 찾아내고 해결 방법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성공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뇌를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아주 분석적인 교육 체계가 필요합니다. 물론 많은 미국의 대학에서는 우리가 생물학도 가르치고 그리고 비판적 사고도 가르치고 역사도 가르친다고 말을 하겠죠. 우리는 그런 말을 항상 듣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실제로 대학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학교들은 정보를 배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강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일방적인 강의만 계속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강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가 능동적으로 학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뇌가 그 지식을 내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핵심적인 인지 능력이 있어야만 조금 더 창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학교에서는 120여 개로 잘게 쪼갠 개념을 공부하게 됩니다. 특정 전공이나 학문 분야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120여 개의 개념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들은 인문학이나 컴퓨터, 기초과학 등 다양한 곳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내용을 배우든 그리고 어떠한 전공을 하든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배운 학과 지식은 쉽게 익히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응용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잘 패키징을 해야 하고 아주 구조화된 방식으로 그래서 제가 비계의 예를 들겠는데요. 비계를 하나하나 쌓아서 건축물을 쌓듯이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교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지성이 발달할 수 있습니다.
very little bit about what. 네, Let's talk about how. 능동적인 학습에 Because again, I 대해서 started off 배우도록 by saying we know 하겠습니다. so much about how the brain works. 그래서 We didn't 우리의 know 뇌의 구조 100 years ago. 그리고 뇌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점차 잘 알게 되었습니다. And many of the systems of 미국의 education, 많은 대학들을 first Industrial 보면 Revolution era systems and models were created. 지금까지도 산업혁명 시대의 대학 모델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We also know that 그래서 능동적인 그리고 또 적극적인 학습을 아직까지는 하지 못하고 수동적인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which is why 효율적으로 right? 대학이 운영되고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효율을 향상하기 위해서 능동적인 학습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능동적인 학습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많은 근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발명한 게 아니라 이미 학문적으로 능동적인 학습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수업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가 생물학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광경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active learning forum is the unexpected learning, the place where you're 미네르바에서는 액티브 포럼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하여 학생들이 접속을 하고 온라인 수업을 듣도록 합니다. 그리고 모든 수업은 최대 18명을 정원으로 하여 풍부한 토론과 참여를 할 수 있는 그 세미나 형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교수법, 뛰어난 기술이 함께 결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디자인 그리고 교과 과정의 설계를 통해서 100%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반적인 교실이라면 앞에 교수님이 서서 저희는 이제 듣기만 하고 또 다른 학생들의 반응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수님들도 모든 학생들을 컴퓨터로 동시에 볼 수가 있고 참여를 권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동적으로 수업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를 역할을 하고 훨씬 더 즐거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미네르바는 유일하게 배움의 과학을 이용하여 무엇을 가르칠지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방법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함께 거주하고 학습하고 인간적인 유대를 쌓음으로써 온라인 수업 경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 과거 불가능했던 일들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네르바 스쿨에서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네, 마지막에 언급됐듯이 우리는 교육을 통해 과거 불가능했던 일들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소개를 했던 이런 배움의 학문을 통해서 가르치는 방법뿐만 아니라 무엇을 가르칠지를 혁신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적극적으로 경청해라,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라고 강제를 한다면 학생들이 피로함을 느끼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이상적인 학교 모델은 글로벌 몰입 경험이 가능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국에서 강연을 했었는데요. HR 인재 포럼 참여하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그래서 지난주에 서울에서 HR 인재 포럼이 있었고 제가 그곳에서도 비슷한 강연을 했었는데요. 미네르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은 세계 7개의 도시에서 거주를 하면서 배웁니다. 글씨가 작은데요. 여기 분명히 서울이라고도 있죠. 서울도 이제 미네르바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주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세계 다양한 곳에서 학교를 운영할까요? 우리는 글로벌 마인드를 키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제 과학 기술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모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far transfer라는 인지과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한 맥락에서 학습을 한 내용은 다른 맥락에서도 적용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교육은 학생들이 쉽게 생물학에서 배운 내용을 경영학에도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정치학에서 배운 내용들을 예술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far transfer 원리인데요. 그리고 far transfer의 효과는 학생들이 세계 곳곳에서 경험을 할수록 더욱더 강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아르헨티나, 독일의 맥락에서, 인도의 맥락에서, 미국, 서울의 맥락에서 다양한 환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학습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는 이러한 학습 체계를 통해서 이상적인 대학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적인 위치, 그리고 방법, 그리고 대상을 모두 바꾸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학교가 태어났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학교가 효과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일까요? 하지만 사실 우리의 미네르바 모델은 큰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효과가 있다는 두 가지 강력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모델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계속 말씀은 드렸는데요.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CLA 플러스 학습 성취도 평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시겠어요? 피사 평가 아시는 분? 예, 피사는 많이들 아시죠? 왜냐하면 한국은 이제 피사 점수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CLA 플러스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CLS 플러스는 내용 지식에 대한 테스트가 아닙니다. 사실 피사 테스트는 기억을 하고 또 문제를 푸는 능력이 좀 더 강조가 되는데요. CLA 플러스는 대학에서 개발한 검정이 아니고 제3자 독립적인 기관에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CLA 플러스는 학생들이 창의적인 능력,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최적의 검사입니다. 그래서 CLA 플러스에서 점수가 높다면 많은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더 빠르게 기억을 되살리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능력에 더욱더 초점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CLA 플러스의 결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요. 미네르바에 다니는 학생들이 CLA 플러스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 독립적인 평가,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비판적인 사고, 창의적인 사고, 우리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CLA 플러스는 많은 미국의 유수 대학에서 관심을 갖고 채택을 하고 있는 검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육과 그리고 대학 교육에 대해서 유명한 한 책에서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그리고 평균적으로 미국 대학생들은 4년 동안 무엇을 배우던 간에 실력이 그렇게 향상되지 않았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1학년 입학을 하자마자 시험을 보고 그리고 4학년에 졸업할 때 시험을 보면 그렇게 실력의 향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들이 그렇게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다는 문헌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유사하게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미네르바 학생들이 입학을 할 때 그리고 졸업할 때 테스트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미네르바는 입학하기가 굉장히 힘든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네르바 학생들은 이미 합격을 한다면 이미 실력이 좋은 학생들입니다. 이미 굉장히 총명하고 똑똑한 학생들인데요. 그래서 미네르바에서 수업을 듣기 전에도 1학년 학생들은 대부분의 미국 학생들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입니다. 그래서 CLA 테스트를 보면 평균 미국 대학교의 4학년 졸업반 학생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입니다. 그래서 96번째 퍼센타일, 즉 상위 4%를 이미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네르바에서의 1년, 즉 8개월 동안 수학을 하고 시험을 보았더니 99번째 퍼센타일, 즉 상위 1% 결과가 나왔고 이러한 결과는
어떠한 그 미국 4학년 학생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성적이었습니다. 즉, 응용 지식들이 더욱더 개선되었다는 것을 바로 1년 만에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몇 주 전에 CLA 플러스의 대표가 트위터를 남겼는데요. 미네르바는 지금까지 시험에 응시를 했던 모든 학교 중에 가장 높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이미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가지 근거고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게 그냥 시험 결과일 뿐인데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근거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환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효과성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학생들은 1년만 미네르바에서 수학을 한 이후에도 아주 의미 있는 연구자로서 근무를 하게 되거나 인턴십 자리를 확보합니다. 구글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유수 리서치 센터, 그리고 스탠포드 연구소, 그리고 주요 미국의 여러 연구기관에서 연구자 역할을 수행을 하고 인턴십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학생들이 87%였고요. 그리고 이러한 학생들을 인턴으로 고용을 했던 경영자들의 100%가 이러한 1학년 학생들이 어떠한 그 대학 졸업생들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보인다고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의 모델이 효과가 있다는 두 가지 근거를 보여드렸는데요. 학생들은 물론 전공도 하고 컨텐츠도 배우겠지만 그보다 더욱더 성공적으로 일할 수 있는 스킬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학습들을 하고 그리고 최적의 교수법을 통해서 더욱더 나은 방식으로 학습을 하고 또 여러 글로벌 환경에서 계속 연습을 하고 응용을 하는 실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대학 졸업생들보다 우리 학생들이 더 나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정말 많은 것을 배웁니다. 대학에서는 사실 4년 동안 학생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수가 없죠. 여기까지가 제 발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그래서 교육의 학문 그리고 또 인지, 과학, 사고의 습관을 통해서 더욱더 효과적인 학습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열정적인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켄 로스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2017 과학창의 연례 컨퍼런스 개막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